영상 시작 전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 부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결혼 1년 차를 맞은 민준과 수연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서울 송파구 잠실동 한 아파트 단지에서 전세로 살고 있던 이들 부부는 30살을 갓 넘긴 나이였습니다. 민주는 여의도에 있는 대기업 마케팅팀에서 대리로 일하고 있었고, 수연은 강남구에 위치한 중견기업 총무팀에서 근무하고 있었죠. 아직 신혼집을 마련하지는 못했지만 둘은 충분히 행복해 보였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이면 어김없이 일어나는 수연은 민준의 도시락을 정성스럽게 준비했어요. 김치볶음밥에 계란 후라이를 올리거나 불고기와 나물, 반찬을 예쁘게 담아서 말이에요. 민준도 아내를 위해 매일 아침 출근길에 수연을 태워다 주었습니다. 집에서 수연의 회사까지는 차로 20분 정도 걸리는 거리였는데 민준은 한 번도 귀찮아하는 기색 없이 아내를 회사 앞까지 데려다 주었어요. 주말이면 둘은 어김없이 데이트를 즐겼습니다. 한강공원에서 치킨과 맥주를 먹거나 명동이나 홍대, 거리를 함께 걸어다니면서 쇼핑을 하기도 했죠. 가끔은 용산 아이파크몰이나 코엑스몰 같은 곳에서 영화를 보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둘이 함께 있을 때면 항상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주변 사람들도 이들 부부를 보면서 정말 잘 어울린다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민준의 회사 동료들은 가끔 회식 자리에서 수연을 본 적이 있었는데 항상 남편을 배려하고 예의 바른 모습에 감탄했죠. 수연의 직장 동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가끔 수연이 민준과 함께 회사 근처 카페에 나타나면 동료들은 수연에게 남편이 정말 다정하고 성실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저녁 시간이면 민주는 보통 7시 반쯤 집에 돌아왔어요. 수연이 미리 준비해둔 저녁 식사를 함께 하면서 하루 있었던 일들을 서로 나누었습니다. 민주는 회사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들려주곤 했고, 수연은 직장 동료들과의 소소한 이야기들을 전해주었죠. 식사를 마치고 나면 둘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거나 각자 스마트폰을 보면서 편안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서로의 하루를 정리하며 내일 계획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어요. 수연은 내일 점심으로 뭘 싸줄지 민준에게 물어보곤 했고, 민준은 주말에 어디로 데이트를 가면 좋을지 수연과 상의했습니다. 이렇게 평범하지만 따뜻한 일상이 이들 부부에게는 무엇보다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이런 평화로운 일상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결혼 1년째를 맞은 어느 날부터 민준에게 이상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거든요. 결혼 1년이 지난 어느 월요일 저녁부터였습니다. 평소 7시 반이면 어김없이 집에 돌아오던 민준이 갑자기 늦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8시 반 정도에 집에 들어왔는데 민준은 수연에게 회사에 급한 프로젝트가 생겨서 야근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수연은 남편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며 안쓰러워했어요. 평소보다 1시간 늦게 들어온 민준은 확실히 피곤해 보였거든요. 얼굴도 조금 상기되어 있었고 셔츠도 평소보다 구겨져 있었습니다. 수연은 따뜻하게 데운 저녁을 내주며 민준을 위로했죠. 그런데 며칠이 지나면서 민준의 야근은 점점 더 잦아졌습니다. 화요일에는 9시에 들어왔고 수요일에는 아예 10시가 넘어서야 집에 도착했어요. 목요일 저녁에는 거의 11시에 가까워서야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민준은 여전히 피곤하다는 이유로 대화를 피했고 저녁을 대충 먹고는 바로 잠자리에 들었어요. 수연이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한 건 민준에게서 낯선 냄새가 나기 시작했을 때부터였습니다. 처음에는 술 냄새였어요.
민주는 원래 술을 그렇게 많이 마시는 편이 아니었는데 야근을 하고 온 날이면 어김없이 소주 냄새가 몸에 밴 채로 집에 들어왔습니다. 수연이 물어보면 민주는 동료들과 야근 후에 간단히 한잔했다고 대답했죠. 하지만 더 이상한 건 술 냄새와 함께 풍겨오는 다른 향기였어요. 수연이 평소에 사용하지 않는 달콤하고 진한 여성용 향수 냄새가 민준의 셔츠와 재킷에서 은은하게 풍겨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엘리베이터나 지하철에서 다른 사람의 향수 냄새가 옮아붙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냄새는 하루 이틀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되었습니다. 수연은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결혼 전까지는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던 민준이었는데 요즘 들어서는 뭔가 달라 보였거든요. 평소에 수연과 눈을 마주치며 대화하던 민준이 이상하게 시선을 피하려고 했고 집에 있을 때도 스마트폰을 자주 들여다보며 무언가 메시지를 확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느 금요일 밤 민준이 11시가 넘어서 집에 들어왔을 때였어요. 이번에는 향수 냄새가 평소보다도 훨씬 진했습니다. 민주는 수연에게 대충 인사만 하고는 바로 화장실로 들어가 샤워를 했죠. 평소와 달리 옷들을 빨래통에 넣지 않고 따로 비닐봉지에 담아두는 모습도 이상했어요. 그날 밤 수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는 민준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혹시 민준이 수연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야근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곳에서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리고 그 여자 향수 냄새는 대체 어디서 나는 걸까? 주말이 되었지만 민준의 태도는 여전히 이상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수연과 함께 나들이 계획을 세우곤 했는데 이번 주말에는 피곤하다며 집에서 쉬겠다고 했어요. 그러면서도 계속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었고 가끔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수연이 뭘 보고 있냐고 물어보면 민주는 당황하며 회사 동료들과 단체 채팅방 얘기라고 대답했죠. 수연의 불안감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일주일이 더 지나도 민준의 이상한 행동은 계속되었습니다. 수연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월요일 오후 5시쯤 수연은 갑자기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민준이 정말 회사에서 야근을 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해 보기로 한 거예요. 그날 수연은 평소보다 일찍 퇴근을 했습니다. 집에 들러서 민준이 좋아하는 김밥과 잡채를 직접 만들어서 도시락통에 정성스럽게 담았어요. 야근으로 힘들어하는 남편을 위해 깜짝 선물을 해주고 싶다는 마음이었죠. 적어도 겉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저녁 7시쯤 수연은 택시를 타고 민준의 회사가 있는 여의도로 향했습니다. 평소 민준이 7시 반에 퇴근한다고 했으니 아직 회사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택시 안에서 수연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한편으로는 민준이 정말 야근을 하고 있기를 바랐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민준의 회사 건물에 도착했을 때는 7시 40분 정도였어요. 수연은 건물 로비에서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계속 연결음만 울릴 뿐 받지 않았어요. 혹시 회의 중이거나 업무에 집중하느라 전화를 못 받는 건가 싶어서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도시락 들고 회사에 왔다고 1층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말이죠. 10분을 기다려도 민준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수연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민준이 근무하는 12층으로 올라가 보기로 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복도로 나서는 순간 수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사무실 불이 모두 꺼져 있었거든요. 수연은 황급히 민준이 일하는 마케팅팀 사무실로 달려갔어요. 하지만 그곳도 마찬가지로 컴컴했습니다. 청소하시는 아주머니 한 분이 지나가길래 수연은 급하게 물어봤어요. 혹시 야근하는 사람이 있는지 말이죠. 청소 아주머니는
오늘은 모든 직원이 다 퇴근했다고 대답했습니다. 보통 6시 반이면 거의 다 나간다고 하더군요. 수연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민준이 야근을 한다고 했는데 회사에는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민준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요? 수연은 다시 민준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여전히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 메시지에도 답장이 오지 않았어요. 수연은 건물 로비에서 1시간을 더 기다려봤습니다. 혹시 민준이 잠깐 어디 나갔다가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고 말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희망은 점점 사라져갔어요. 9시가 되어도 민준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수연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정성스럽게 싸간 도시락은 그대로 들고 온 채로 말이에요. 집에 도착해서도 수연은 민준에게 계속 전화를 걸어봤지만 여전히 연결되지 않았어요. 수연은 소파에 앉아서 민준을 기다렸습니다. 과연 몇 시에 들어올지 그리고 어떤 변명을 할지 궁금했거든요. 11시가 넘어서야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이 들어오는 모습을 본 수연은 더욱 충격을 받았어요. 민준의 얼굴은 술에 취해 빨갛게 상기되어 있었고 옷에서는 평소보다 훨씬 진한 여성용 향수 냄새가 풍겨 나왔습니다. 게다가 셔츠 칼라 부분이 평소와 달리 구겨져 있었고 넥타이도 제대로 매어져 있지 않았어요. 민준은 수연이 기다리고 있는 줄도 모르고 비틀거리며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수연이 어디 있었냐고 물어보자 민준은 당황하며 대답했어요. 회사에서 야근하고 동료들과 간단히 회식을 했다고 말이죠. 하지만 수연은 이제 확신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우연이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그날 밤 수연은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옆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는 민준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회사에 야근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실제로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그 진한 여성용 향수 냄새는 대체 누구 것일까요? 다음 날 아침 민준은 평상시와 다름없이 행동했습니다. 어제 일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수연이 회사에 갔었다는 것도 모르는 듯 했어요. 하지만 수연은 더 이상 그냥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했거든요. 수연은 며칠 동안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직접 민준을 미행해 볼까도 생각해 봤지만 혼자서는 한계가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러던 중 수연은 인터넷에서 사설탐정 사무소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불륜조사 전문이라고 적혀 있었죠. 처음에는 정말 이런 일까지 해야 하나 싶어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불안감에 시달리며 살 수는 없었어요. 수연은 용기를 내어 그 탐정 사무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탐정 사무소는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해 있었어요. 수연은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성 탐정이 수연을 맞이했죠. 탐정은 수연의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어본 후 이런 경우라면 보통 일주일 정도면 확실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탐정은 민준의 회사 위치와 퇴근 시간 그리고 평소 행동 패턴에 대해 자세히 물어봤어요. 수연은 떨리는 마음으로 모든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탐정비는 생각보다 비싸긴 했지만 수연은 진실을 알고 싶은 마음이 더 컸어요. 일주일 후 탐정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증거를 확보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수연은 심장이 터질 듯 뛰는 걸 느꼈습니다. 탐정 사무소에서 만난 탐정은 수연에게 봉투 하나를 건네주었어요. 그 안에는 여러 장의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민준이 회사 건물 앞에서 한 여성과 함께 나오는 모습이었어요. 그 여성은 민준보다 서너 살 어려 보였고 키가 작고 날씬한 체형이었습니다. 긴 생머리에 하얀 원피스를 입고 있었죠. 두 번째 사진에서는 민준과 그 여성이 강남역 근처 이탈리안 레스토랑에 들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세 번째와 네 번째 사진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민준과 그 여성이 레스토랑에서 마주 앉아 손을 잡고 있는 모습과 노래방에서 서로 껴안고 있는 장면이 찍혀 있었거든요.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건 마지막 사진이었어요. 민준과 그 여성이 강남구 어느 모텔 앞에서 함께 들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탐정은 조용한 목소리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민준이 회사를 나온 시간은 6시였고 그 여성과 만나서 저녁을 먹고 노래방에 들렀다가 모텔에 들어간 시간이 9시 반쯤이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여성은 민준과 같은 회사 마케팅팀 막내 직원이라는 것도 알아냈습니다. 수연은 그 자리에서 눈물이 쏟아질 뻔했지만 간신히 참았어요. 결혼 1년 만에 남편에게 배신당한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수연이 느꼈던 불안감과 의심이 모두 사실이었던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수연은 온몸에 힘이 빠지는 걸 느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도 계속 그 사진들이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민준이 다른 여자와 손을 잡고 있던 모습, 서로 껴안고 있던 모습, 그리고 모텔로 들어가던 뒷모습까지 말이에요. 그날 밤 수연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옆에서 평온하게 잠들어 있는 민준을 보니 분노와 허탈감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어떻게 이렇게 태연하게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매일 아침 수연이 싸주는 도시락을 받으면서도 다른 여자와 만날 수 있을까요? 사흘 동안 수연은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탐정이 찍어온 사진들을 계속 들여다보면서도 이것이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어요. 결혼 1년 만에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거든요. 목요일 저녁 민준이 또다시 야근한다며 늦게 들어온다고 연락을 해왔습니다. 수연은 이제 그 말이 거짓말이라는 걸 확실히 알고 있었어요. 아마 또 그 여자와 만나러 가는 거겠죠. 수연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오늘 밤 민준과 모든 걸 정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11시가 넘어서 민준이 집에 들어왔을 때 수연은 거실 소파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평소와 달리 거실 불을 환하게 켜놓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수연의 모습을 보고 살짝 당황스러워했지만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했죠. 수연은 차분한 목소리로 민준에게 앉으라고 했습니다. 민준은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수연은 대답 대신 탐정이 찍어온 사진들을 하나씩 테이블 위에 올려놓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사진이 나왔을 때 민준의 얼굴색이 급격히 변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사진이 계속 나오자 민준은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되었어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마지막 모텔 앞 사진이 나왔을 때 민준은 고개를 푹 숙이고 말았어요. 수연은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이게 뭔지 설명해 보라고 말이에요. 민준은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고 수연 앞에 엎드렸어요. 정말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순간의 실수였다고, 막아 쌌다고, 정말 후회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여자는 회사 후배일 뿐이고 별 뜻 없이 만난 거라고 변명했죠.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맹세했어요. 하지만 수연의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수연은 민준을 내려다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순간의 실수가 아니라고 계획된 배신이라고 했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만나왔다는 것도 다 알고 있다고 했죠. 민준은 더욱 간절하게 빌었습니다. 정말 끝이라고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라고 했어요. 수연만 바라보고 살겠다고 맹세했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깨진 신뢰는 다시 회복될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수연은 민준에게 물어봤습니다. 그 여자와 언제부터 만나기 시작했는지, 얼마나 자주 만났는지 말이에요.
민주는 대답을 망설였지만 결국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2달 전부터였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업무 때문에 만났는데 점점 감정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수연은 그 말을 듣고 더욱 화가 났어요. 2달 동안이나 수연을 속여왔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동안 수연이 정성스럽게 차려준 아침 식사를 먹으면서도 저녁에는 다른 여자와 만나고 있었던 거였어요. 민주는 계속해서 용서를 빌었지만 수연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수연은 민준에게 말했어요. 내일부터 따로 살겠다고 이혼 준비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민주는 그럴 수는 없다며 더욱 절망적으로 매달렸지만 수연은 단호했어요. 그날 밤 수연은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는 옆에서 계속 말렸지만 수연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결혼 반지를 빼서 화장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1년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 거였어요. 다음 날 아침 수연은 짐을 모두 정리하고 집을 나왔습니다. 민주는 밤새 울며 붙잡았지만 수연의 의지는 확고했어요. 임시로 친정에 들어가 있기로 했습니다. 부모님께는 민준과 잠깐 갈등이 있어서 며칠 있다가 갈 거라고만 말씀드렸죠. 친정에 짐을 풀고 난 후 수연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서초구 법원 근처에 유명한 이혼 전문 로펌이 여러 곳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불륜으로 인한 이혼 사건을 많이 다루는 곳으로 평이 좋은 곳을 선택했습니다. 오후 2시에 예약을 잡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 변호사가 수연을 맞이했습니다. 김지영 변호사였는데 이런 사건을 10년 넘게 다뤄왔다고 자기소개를 했어요. 수연은 처음부터 끝까지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민준의 이상한 행동부터 시작해서 탐정을 고용한 것, 그리고 확보한 증거 사진들까지 모든 것을 보여주었어요. 김 변호사는 사진들을 하나씩 꼼꼼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 변기사는 말했습니다. 이 정도 증거라면 충분히 유책 사유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민준의 불륜이 명확하게 입증되었기 때문에 이혼 소송에서 수연이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것이었죠. 재산 분할에서도 수연에게 더 많은 몫이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김 변호사는 한 가지 더 제안했어요. 민준뿐만 아니라 그 여자에 대해서도 상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것이었습니다. 기혼 남성과 불륜 관계를 맺은 여성에게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설명이었어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수연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그 여자도 물론 잘못했지만 가장 큰 책임은 민준에게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김 변호사의 설명을 들어보니 상간소송도 필요해 보였어요. 그래야 이런 일이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낳는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김 변호사는 상간소송의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었어요. 먼저 그 여자의 신상 정보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민준과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으니 어렵지 않게 알아낼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불륜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추가 증거들도 더 수집하면 좋겠다고 조언했습니다. 위자료 규모에 대해서도 물어봤어요. 김 변호사는 요즘 이런 사건들의 평균적인 위자료 수준을 알려주었습니다. 민준에게는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 그 여자에게는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를 청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어요. 물론 재판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말이죠. 수연은 모든 설명을 듣고 나서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혼 소송과 상간 소송을 모두 진행하기로 한 거예요. 김 변호사에게 정식으로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착수금으로 500만 원을 내야 했는데 수연은 그동안 모아둔 적금을 해약해서 마련했어요.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면서 수연은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제 법적으로 민준과 그 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었거든요. 더 이상 혼자 괴로워할 필요가 없었어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날 저녁 김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내일부터 본격적인 소송 준비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먼저 민준 회사 후배의 신상 정보를 파악하고 추가 증거 수집을 위한 계획을 세우자고 했어요. 수연은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혼 소송 준비를 시작한 지 사흘째 되는 날, 수연은 한 가지 더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바로 시부모님께 이 모든 상황을 알리는 것이었어요. 결혼할 때부터 수연을 친딸처럼 아껴주셨던 시부모님께는 직접 말씀드려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시부모님은 인천 부평구에 있는 단독주택에서 사시고 계셨어요. 시아버지는 70세이고 시어머니는 68세였습니다. 민준의 아버지는 은퇴하신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셨고 어머니는 전업주부셨죠. 두 분 다 성격이 온화하시고 며느리인 수연을 정말 잘 대해주셨습니다. 목요일 오전 수연은 시댁으로 향했어요. 평소 같으면 미리 연락을 드리고 방문했겠지만 이번에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전화로 이런 이야기를 할 수는 없었거든요. 수연은 시부모님이 좋아하시는 한과를 사들고 집을 나섰어요. 인천까지 가는 지하철 안에서 수연은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계속 고민했습니다. 시부모님께서 얼마나 충격을 받으실지 상상이 되었거든요. 민주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께 거짓말 한 번 한 적이 없는 착한 아들이었다고 늘 자랑하셨는데 말이에요. 시댁에 도착한 시간은 오전 11시쯤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문을 열어주시며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갑자기 찾아와서 놀라셨겠지만 언제나처럼 따뜻하게 웃으며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셨습니다. 시아버지도 거실에서 신문을 보시다가 수연을 보시고 반가워하셨죠. 시어머니는 수연에게 점심 준비를 해드린다며 부엌으로 가려고 하셨어요. 하지만 수연은 그럴 필요 없다며 말씀드릴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시부모님의 표정이 조금 심각해지셨어요. 수연의 얼굴빛이 평소와 다르다는 걸 눈치채신 것 같았습니다. 수연은 거실 소파에 앉아서 시부모님을 마주봤어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었어요. 수연은 깊게 숨을 쉬고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민준이 요즘 야근을 한다며 늦게 들어온다는 이야기부터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회사에 야근을 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시부모님은 의아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민준이 거짓말을 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으신 것 같았거든요. 수연은 계속해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민준에게서 이상한 향수 냄새가 났던 것. 그래서 탐정에게 의뢰했던 것까지 차근차근 말씀드렸어요. 시아버지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탐정이 찍어온 사진 이야기를 꺼낼 때가 됐어요. 수연은 가져온 봉투에서 사진들을 꺼내어 시부모님께 보여드렸습니다. 첫 번째 사진을 보신 시어머니가 작은 비명을 지르셨어요. 시아버지는 말없이 사진을 하나씩 넘겨보시더니 결국 고개를 푹 숙이셨습니다. 시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시며 말씀하셨어요. 이럴 리가 없다고 민준이가 그런 아이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사진 속 증거는 너무나 명확했어요. 시아버지도 한참 만에 입을 여시더니 정말 미안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수연은 시부모님께 정중하게 말씀드렸어요. 저는 더 이상 이 결혼을 이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부모님도 아시겠지만 믿음이 깨진 결혼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미 이혼 소송 준비도 시작했다고 알려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래도 한 번 더 생각해 보라고 하셨어요. 민준이가 정말 뉘우치고 있으니 용서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하지만 수연의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어요. 2달 동안이나 거짓말을 해온 것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냐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아버지는 한동안 말씀이 없으시더니 결국 수연의 결정을 이해한다고 하셨어요. 아들이 잘못한 일이니 수연이 어떤 선택을 하든 존중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민준에게는 아버지로서 단단히 말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수연은 시부모님께 마지막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동안 친딸처럼 사랑해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앞으로도 건강하시라는 인사와 함께 시댁을 나섰습니다. 시댁에서 돌아온 그날 저녁 수연에게 민준으로부터 수없이 많은 전화와 문자가 왔습니다. 아버지께 혼이 났다며 정말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는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수연은 더 이상 민준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버렸거든요. 일주일 후 김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민준 회사 후배인 그 여자의 신상 정보를 모두 파악했다고 했습니다. 이름은 박소영이고 26살이었어요. 작년에 신입사원으로 입사해서 민준과 같은 마케팅팀에 배치되었다고 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내일부터 정식으로 이혼 소송과 상간 소송을 접수하겠다고 알려주었어요. 그날 밤 수연은 친정방에서 결혼 반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1년 전 민준이 수연의 손가락에 끼워주던 그 반지였어요. 그때는 정말 행복했었는데 이제는 아무 의미 없는 금속 덩어리에 불과했습니다. 수연은 반지를 작은 상자에 넣어 서랍 깊숙이 밀어 넣었어요. 다음 날 오후 민준이 친정 앞에 나타났습니다. 수연의 어머니가 민준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알려주셨어요. 수연은 나가서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으니 잠깐 이야기하자고 했습니다.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겨서 마주 앉았어요. 민준은 여전히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제대로 잠도 자지 못한 것 같았어요. 민준은 수연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빌었습니다. 정말 뉘우치고 있다고.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맹세했죠. 하지만 수연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이미 법정에서 만나기로 했다고 말했어요. 내일부터 정식으로 소송이 시작된다고 알려주었습니다. 민준은 그럴 수는 없다며 더욱 간절하게 매달렸지만 수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민준이 수연의 팔을 붙잡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더 생각해달라고 했어요. 하지만 수연은 민준의 손을 뿌리치고 말했습니다. 이미 늦었다고, 더 이상 믿을 수 없다고 했죠. 그리고 그 여자한테도 책임을 물을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카페를 나서면서 수연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민준이 뒤에서 수연의 이름을 부르며 따라오려고 했지만 수연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말로 끝이었어요. 1년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막을 내리게 된 거였습니다. 일주일 후 법원에서 첫 번째 조정 기일이 있었습니다. 수연은 김 변호사와 함께 법정에 들어갔어요. 민준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나왔지만 여전히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조정위원 앞에서도 민준은 수연에게 용서를 구했지만 수연은 요구사항을 굽히지 않았어요. 박소영에 대한 상간소송도 동시에 진행되었습니다. 그 여자는 법정에서 울면서 잘못했다고 빌었지만 이미 저질러진 일은 되돌릴 수 없었어요. 수연은 그 여자를 바라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남의 남편을 빼앗은 대가를 치르라고 말이에요. 2달 후 모든 재판이 끝났습니다. 수연이 승소했어요. 이혼이 확정되었고 민주는 위자료로 2,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박소영도 1,500만 원의 위자료를 물게 되었죠. 재산 분할에서도 수연에게 유리하게 결정되었어요. 판결문을 받아든 수연은 마침내 자유로워졌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1년 동안 이어온 결혼 생활이 완전히 끝난 거예요. 민주는 법정을 나서면서도 수연을 붙잡으려 했지만 수연은 김 변호사와 함께 당당히 법원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수연은 혼자 한강을 걸었어요.
결혼 초기에 민준과 함께 자주 오던 곳이었지만 이제는 혼자여도 전혀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했어요. 자신을 배신한 사람과의 관계를 깔끔하게 정리했다는 뿌듯함이 있었거든요. 수연은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습니다. 30살의 나이에 다시 혼자가 되었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자신을 속이고 배신한 사람과 함께 사는 것보다는 훨씬 나았습니다. 수연은 당당하게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